서양 미술사에서 통용되는 몇몇 용어들은 특정 미술을 낮추어 부르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르네상스 끝 무렵 잠깐 등장한 매너리즘,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바로크, 현대미술의 문을 열어준 인상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세에 나타난 고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딕이라는 단어 안에는 벌써 고트족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야만족의 미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술사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쓴 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입니다. 고대를 모범으로 한 자신들의 업적에 가치를 더할 의도로 앞선 시대를 암흑으로 규정하고 그때 유행한 건축 양식을 고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야만스럽다고 평가했던, 그래서 고틱이라고 불렀던 건축은 실제로는 고트족의 유산도 아닐 뿐더러 야만적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신비로운 빛을 직접 경험했거나 끝없이 솟아오른 쾰른 대성당의 장엄함 앞에서 압도당한 경험이 있다면 중세를 감히 암흑이라거나 야만적이라 섣불리 폄하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네스크에서 고틱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대략 1150년 무렵으로 한 세기 이상의 실험과 시행착오 끝에 로마네스크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전 유럽에 확산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 건축은 높고 웅장한 몸집을 완성하기 위해 두꺼운 벽체와 육중한 기둥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딕 역시 높이를 지향했습니다. 신을 향한 충성심일까? 종교 권력의 욕망일까? 구원에 대한 끌어넘치는 간절함일까? 무엇이 중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높은 교회를 짓게 했는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고딕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더 높아졌고 더 화려해졌습니다. 더 높아졌지만 무게를 덜어낸 듯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장식성 풍부한 창틀 트레이서리가 파사드 벽면 빈 공간을 수놓듯 채우면서 시각적 무게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고딕이 지닌 수직 상승적 외형은 건물 외부를 장식한 첨탑을 통해 보다 강조됩니다. 고딕은 어떻게 무게를 극복하고 높이를 추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화려함을 통해 고딕은 무엇을 추구했던 것일까? 고딕이 처음으로 발달한 곳은 프랑스 수도 파리가 포함되어 있는 일즈프랑스 지역입니다. 특히 파리 북부에 위치한 생드니 성당 주보랑 부분에서 처음으로 고딕의 건축이 등장했습니다. 생드니 성당은 프랑스 왕가의 무덤으로 기능하던 것으로 파리의 수호성인 디오니시우스에게 봉헌된 교회입니다. 성 디오니시우스, 프랑스식 발음으로 생드니는 3세기 중엽 갈리아 지역 보그마를 위해 교황 성 파비아누스가 파견한 7명의 성직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리의 초대 주교로 임명된 디오니시우스는 기독교를 전파하다 체포되어 로마의 신 메르쿠리우스를 경배하던 언덕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지금은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몽마트르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자면 참수당한 디오니시우스는 잘린 자신의 머리를 들고 파리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신의 무덤 자리에 이르러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4세기 후반 그곳에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가 생드니입니다. 생드니 성당에 고딕의 건축 원리를 적용한 사람은 1122년 생드니 수도원장으로 임명된 수제르입니다. 생드니 수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슈제르는 교회를 새롭게 단장했는데 특히 주보랑 부분을 개축하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건축 구조를 적용하면서 고딕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랑은 로마식 십자가 형태 혹은 배 모양으로 생긴 장방형 바실리카 교회 건축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제단이 있는 내진을 밖으로 감싸며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주보랑은 로마네스크 때 처음 적용된 건축 요소로 주로 내진에 모셔진 성유물을 신도들이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와 비교했을 때 생드니의 주보랑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변화는 기둥이나 벽체가 최소화되어 있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간이 밝고 넓어 보입니다. 벽이 두껍고 기둥이 유람해 실내가 어두웠던 로마네스크와는 전혀 다르게 감각되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후진에 마련된 소예배당을 경계짓는 벽도 거의 사라져 마치 하나의 넓은 통로처럼 인식됩니다. 생드니 주보랑에 나타나는 변화된 공간감과 빛의 연출은 건축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보랑에는 석조로 된 교차형 늑제 공룡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 공룡은 반구형으로 움푹 들어간 천장을 가리키는데 로마네스크 이전 교회의 내부 천장은 열린 상태로 노출되어 있거나 평평한 나무판으로 덮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웅장한 석조 건축에 어울리지 않는 천장이었습니다.
공룡을 이용한 석조천장의 도입은 로마네스크 건축이 이룩한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완성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한결 견고해졌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이 이룬 또 하나의 성과는 늑제의 활용이었습니다. 교차형 공룡의 움푹 들어간 면에 갈비뼈를 닮은 늑제를 일종의 지지대처럼 십자형으로 교차에 설치했습니다. 교차형 공룡의 늑제를 결합하면서 로마네스크 건축은 장차 다가올 고딕의 시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딕은 로마네스크가 발명한 교차형 공룡과 늑제를 고스란히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시키면서 눈부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생드니 교회의 제단 부분 평면도를 보면 천장에 설치된 늑제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진의 천장 하나의 원 중심에서 분화된 늑제들이 방사형으로 퍼져가며 사이사이 다른 늑제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의 기둥과 천장 그리고 늑제들은 서로 연결성 없이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반면 고딕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축의 무게를 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딕에서는 더 이상 하중을 견디기 위한 육중한 기둥이나 벽체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딕의 교차형 늑제 공룡이 로마네스크로부터 온 것이라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고딕 특유의 건축적 발명이 있습니다. 공중부벽 혹은 공중버팀벽이라고도 불리는 플라잉 버트레스는 가히 고딕의 건축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건축 공법입니다. 플라잉 버트레스는 건물 내부의 유기적 관계를 외부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건축에서 해결해야 하는 누르는 힘과 팽창하는 힘을 건물 밖으로 유도하고 그 힘을 외벽에 설치된 반아치형 구조물 플라잉 버트레스를 통해 상쇄시켰습니다. 건축의 각 요소를 구조적으로 연결시키고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면서 고딕 건축가들은 더 높지만 훨씬 가벼워진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에서 벽은 하중을 견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이 높이를 지향한다면 벽 자체의 무게 또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건축의 무게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고딕은 과감하게 벽의 넓은 면적을 스테인드 글라스, 색유리 그림창으로 대체했습니다. 벽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자연의 빛은 신비한 색으로 교회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독교에서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죄와 멸망과 죽음이라면 빛은 생명이자 사랑이며 부활이자 구원입니다. 교회는 새 속에 세워진 하늘의 집입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천국의 집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빛은 교회에 들어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향한 소망, 그리고 초월적인 미적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고딕이 이룩한 것은 건축 혁신이지만 고딕 건축의 혁신이 종국에 완성시킨 것은 빛의 미학이었습니다.